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5월 1일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운영되던 코로나 바이러스 병동이 마침내 폐쇄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코로나19 병동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헤르도그 메디컬 센터는 2020년 8월에 첫 코로나19 병동을 열어 2,000명의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주 중으로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규제였던 의무 자택 격리도 해제할 예정입니다. 5월 3일 이란 대통령이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12년 만에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와 국민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서방의 제재와 위협에 맞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의 경제와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5월 4일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영국계 유대인 세 모녀를 살해한 팔레스타인 공작원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이날 새벽 아랍인으로 위장해 서안지구 나블루스의 심장부에 진입해 이들이 있는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이날 작전에는 200여 명의 특수부대원과 견착식 로켓 등이 동원됐으며 이날 사살된 3명 중 2명이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중재로 내전 중인 수단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간의 휴전회담이 사우디 제다에서 열렸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하루툰과 인근 옴두르만의 민간인 구호 지원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인도주의적 휴전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종전 협상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23년 5월 10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세에 대해서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장 심도 있게 그리고 또 가장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애널리스트 분석가이시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주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고위 인사가 이스라엘에 구금돼 86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다 옥중에서 사망하자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을 향해 104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하마스의 무기 창고와 훈련 시설 등을 폭격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에 위치한 여러 군사 시설들을 목표로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군인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지난 3일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시리아를 방문해 사우디와의 정상화에 이어 주변 국가의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가자지구의 무장 세력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104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이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가자지구로 날아가서 폭격을 다시 했어요. 보복 공격을 했는데 워낙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이 날아오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울 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동시에 100발 이상을 날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슬라믹 지하드 그 지도자급이죠. 고위 인사가 이제 감옥에서 86일간 단식 투쟁 끝에 사망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총 104기 중에 민간인 지역 온 거는 이제 아이언돔이 90% 요격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바다 개활지 불발돼 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민간인 피해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라믹 지하드의 지도급 인사가 이스라엘 교도소에 예. 구속돼 있다가 거기서 단식을 하다가 이제 죽었군요. 예.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알레포를 향해서도 또 공격을 했어요. 시리아 피해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데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왜 공격을 또 한 겁니까?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병창 허브 또는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란 대리 세력이 대놓고 이제 예전엔 비밀리에인데 이제 대놓고 공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레포 공항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폭격할 수밖에 없죠. 병참이 빌드업되면 바로 이스라엘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이라브 군 비행장과 18회 군수공장까지도 동시에 폭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했어요. 시리아 내전 이후에 이란의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또 이 이란 라이시 대통령은 시리아를 또 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시아파의 분파인 이제 알라위파가 중심이 된 아사드 정권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 차원에서 들어갔는데요. 원래는 사이가 좋았는데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이제 시리아가 어떻게 보면 걸프 연합국에서 이제 탈퇴됐어요. 왕따가 됐죠. 그래서 중동에서 퇴출되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우디 이란 정상화 연장선에서 이제 다 두루두루 정상화 차원에서 이란이 시아파 종족으로서 시리아를 세상 밖으로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요즘 시리아가 중동에서 몸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란 중심을 보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연결시켜준 병창기지 역할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 타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이라크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또 이라크까지 통치하기 위해서 영향력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리아가 아주 중요한 거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터키와 러시아 입장에서도 시리아는 에너지 수송로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사람들이 내전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알려졌는데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리아는 구소련의 위성국이었고요. 과거 냉전 시절에는. 그래서 서부 타르투스 항구를 이제 러시아한테 49년간 장기 임대를 내릴 정도로 양국의 관계는 돈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터키도 유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수송로 에너지 라인에서 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땅값이 높은 지정학적 가치가 있죠. 러시아의 그 유일한 해군 기지, 해외 해군 기지가 시리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뭐 시리아도 옛날 시리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그 관계가 주적 관계고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비교적 그래도 관계가 좋았는데 이번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점 더 그 이란으로부터 포위를 당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사우디도 이제 이란 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대외 전략에도 많은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진짜 최근 들어서 더 강화되는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사우디 이란 정상화로 해서 사우디와 시리아 정상화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과거처럼 맘 놓고 시리아를 이제 폭격하면서 그림자 전쟁을 수행하기가 조금 껄끄러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우디도 자꾸 이제 반대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좀 외교적으로 좀 약간 고립무원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전략을 수정해서 독자기를 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 누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사우디나 미국 이쪽에 기대는 것보다도 뭔가 좀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 이제 또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위치한 미국 병기창에서 전시 비축 물자인 포탄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유사시에 군수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미군 군수 병기창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스라엘에도 포탄을 적재한 탄약창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명시적으로 미군의 비축 물자 병기창은 미국이 직접 관할하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스라엘군이 유사시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하마스, 시리아 등 다층적인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 미군의 물자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그 미국의 전시 비축 물자들이 우크라이나로 또 반출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미군 군수 물자들이 또 이스라엘에도 비축이 돼 있었나 봐요. 뭘 얼마나 빼간 겁니까? 우크라이나로? 그러니까 미군은 이제 외교 공간처럼 미군이 직접 운영하는데요. 근데 대다수 포탄 탄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의 이제 비축량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일치 전쟁 물자라고 합니다. 그럼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향해서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리아도 공격하고 있고요. 아무리 우크라이나 상황이 긴박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 미국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미군 무기들을 빼나가면 이스라엘의 그 이 무기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소유권은 미군한테 있지만은,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제 주재국 이스라엘하고 이제 합의한 게 뭐냐면 유사시 함께 사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걸로 이제 동의가 해 왔으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뭐 시리아도 그렇고 이게 이스라엘 공군용으로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에서 뭐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상군이 위에서 내려오면은 이때는 이제 지상군 육군 전략의 핵심이 포병 전략이거든요. 그 포탄을 날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전쟁 결심은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다 바닥에 났기 때문에 재고들이.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안보 전략에 상당히 큰 족쇄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작년 2월 24일 날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베네트 총리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베냐민 네타냐후로 이스라엘 총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국의 이 군수물자들, 이스라엘에 있는 군수물자들을 베네트 총리 때부터 빼가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베냐민 네타냐후로 총리가 바뀐 이후에 빼가기 시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염 보도가 최초로 하기에는, 보도는 이제 네타냐후 정권에서 나왔지만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개전 초기죠.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 그때부터, 그러니까 베네트 라피드 정권 때부터 반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어진 건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된 게 이유가 뭐냐면, 현 네타냐후 내각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군 당국에 이거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보충 계획 좀 달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보도가 나온 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의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간 건 아니고 이제 폴란드 쪽으로 많이 이제 반출됐다라는 거를 요번에 이제 그 도청 문서 유출 건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베냐민 네타냐후 같은 경우도 이미 이 미군의 그 물자들이 이렇게 무기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지는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군 측한테 요청을 했더니 미군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반출했다. 그런데 그 재보급 계획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게 첫 번째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녹취록에 보면은 미국이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이제 반출해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 체제를 구비하고 있어요. 풍산이라는 방위산업체가 이제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가동 시스템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생산체가 없어요. 그 완전 100% 미국한테 의지하는 형국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걸 보급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안 해주겠다는 건 아직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다. 안 해주겠다라는 거지 뭐 계획이 그렇죠. 없으면. 그렇죠. 참나.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를 상대하는 그 우크라이나보다는 이스라엘의 안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일단은 명징하게 보이죠. 이제 미국의 그 심중이 어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이고 이스라엘은 한참 후순위, 이렇게 명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이스라엘 그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 무기 공백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지상군을 이제 투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전략의 제약이 그래서 많다라는 거예요. 야, 그런 문제가 있네요.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이스라엘이 인구 1명당 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마약통제기구에 따르면 2012년과 2015년 사이 이스라엘은 OECD 국가 중 마약성 진통제의 최다 남용 국가로 기록됐고 2020년에는 세계 1위 오피오이드 처방국으로 등극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펜타닐 과다 복용자는 젊은 층으로 말기 암 환자가 아닌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문제로 이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인구 1명당 오피오이드 이런 마약 중독 1위라고 합니다. 오피오이드가 어떤 약물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 약물입니까? 이른바 마약성 진통제를 오피오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뇌세포 내 오피오이드 수용체 이제 결합되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진통 효과, 마약 각성 효과를 주는 건데, 마약 효과를 주는 건데, 이와 결합해서 이제 도파민을 생산하고 촉진하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이라고, 우리 이제 마약성 약물로, 마약성 진통제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마약성 진통제는 원래 이제 양규비에서 추출해가지고 추출한 게 이제 모르핀이고, 이거를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게 펜타날입니다. 지금 이제 펜타날이 문제의 핵심인데, 펜타날이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이제 맞다 보면 바로 중독으로 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10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우리보다는 좀 뭐 더 했지만 그렇게 그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마약 이 중독자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2014년에 이제
프로폭시펜 계열의 이제 진통제가 이제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뭐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그 시판을 중지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 처방으로 펜타날 진통제를 이제 많이 처방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약 창궐의 어떤 시발점이 됐는데 그때부터 처방전이 나오기 시작해서 2021년에는 미국을 이미 앞지른 상황입니다. 통계 데이터를 보면 확연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청정국이었다라는데 이게 완전 거의 90도로 올라가는 와. 형국이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이제 대유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격도 싼가요?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대체할 만한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례는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는 펜타놀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의사를 방문하는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 진통제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펜타놀이 나가고 이런 옥시코딘 계열을 하다 보니까 한 3번만 복용해도 바로 중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창궐을 하는 거고 또 남부 국경에서 뚫려서 막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엔 처방전 과다예요. 처방전이 과다. 그래서 이제 이게 광범위하게 펴진 것이죠. 처방전 과다. 그러면은 그 대책이라면은 처방전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펜타놀 중독성은 이제 수주 만에 완성되어 과다 복용으로 이제 사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또 그 문화적 특성상 유대교다 보니까 이제 부검을 실시하는 걸 꺼려한단 말입니다. 유가족들이. 그래서 정확한 사인이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독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심정지로 오거든요. 과다 복용, 심정지, 뭐 아니면 뇌출혈 이런 걸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진단명에는 뇌출혈, 심정지로 다 나와. 이게 마약 인두스냐 이건 모르겠죠. 이른바 이제 이 정책 보고서는 어떤 대안을 내놨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의 그 전산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산으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공급 사이드를 어떻게 한번 줄여보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가 이제 처방전을 이제 제한하는 것이죠. 의사들이 처방전을 제한하고 이건 두 번째 거 솔루션은 저도 이제 요번에 조사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의대에서는 이제 코어 과목,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이제 통증의학을 안 가르치나 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전공 교양으로 분리돼가지고 의사들 자체가 펜타놀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진들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증의학 체제를 이제 이스라엘 그 의료보험 체계로 다시 이제 통합시켜가지고 이거를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통증의학이 이제 그냥 페인킬러의 개념이 아니라 페인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이제 정식 이제 그 진료 과목으로 해가지고 확대 팽창해야 된다라는 게 그 공급 사이드의 통제 방법이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중독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과거에도 우리도 처벌을 했는데 이제 처벌보다는 이스라엘도 통증 이런 재활 클리닉들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를 좀 해서 이제 디톡스 할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한 예산 확충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핵심이 이제 진통제란 말이에요. 주로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많이 맞는 거예요. 이런 강한 진통제를. 근데 이제 이게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유포가 됐나 봐요. 조금만 뭐 아파도 진통제로 그걸 아스피린처럼 처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약사들에게 이제 요청하는 게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조금 시판해 달라. 그런 게 이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이 외상 치료 또 화상 치료, 트라우마 심리 치료 이런 쪽으로는 세계에서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진통제 관련된 이런 약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또 많이 퍼져서 오남용 이 사태가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 그 빈곤층한테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무분별하게 이제 처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그 이제 한 5번만 뭐 3-4번의 수주간 이걸 복용하다 보면 중독성이 강하니까 처방전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만 또 처방해주는 병원 그 의사들이 있나 봐요. 이른바 이제 의사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마약 시장에 개입이 된 그런 이제 마약 관리에 대한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 치료에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이요? 구약, 신약.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